그 시절 우리와 함께했던 노래를 되새겨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은 분주하지만 네. 이맘때가 한 해를 되돌아보기에는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노래 궁금한데요. 네. 네. 조금 듣고 있으면 가슴이 찡해지고요. 예. 어린 시절 추억, 또 부모님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주 쓸쓸한 느낌의 노래입니다. 유주용의 부모. 부모. 예. 이게 맞다면은 네. 뭐 저희 어머니도 참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네. 낙엽이 그렇습니다. 우수... 네, 그 네. 노래 부모 말씀하시는 거죠? 노래 부르시니까 바로 아마 예. 그 시청자분들도 아, 저 노래 나 알지? 예.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주용의 노래 부모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가사가 네. 정말 시 같은 노래예요. 네네. 시 같은 노래가 아니라 예. 진짜 시입니다. 아, 네. 예. 우리의 그 한과 정서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예. 우리가 자랑하는 시인이죠. 김소월 시인의 작품이에요. 아, 김소월 시인의 작품이군요. 네네. 노래를 부른 예. 유지용이지만 이 곡을 쓴 사람은요. 서영은 선생님이라고 예. 우리 가요사에 아주 중요한 분이세요. 작곡가로도 일세를 풍미하셨는데요. 예. 쟈니리의 뜨거운 안녕, 뜨거운 그다음 안녕. 오기택의 고향무정 같은 곡을 쓰신 예. 분입니다. 아. 이분이 부모도 주셨는데 예. 서영은 선생님은 바로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 전설의 코미디언 예. 서영춘 지금 화면에 선생님의 나오는 서영춘. 서영춘 선생님의 선생님. 친형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나중에 일본에 가서 우리 한국 가요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셨는데 아. 세상도 일본에서 떠나셨어요. 네. 이 부모는 정말 예. 가사도 뭐 당연히 소울시니까 일품이지만 곡도 아주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명절이나 이때 되면 항상 라디오에서 아직도 흘러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이 곡을 아주 잘 압니다. 그렇죠. 네, 네. 아유, 보면은 가사를 보면은 뭐 네. 제목도 부모지만 예. 그 어머니하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로 지나간 세월을 뭐 얘기하는 듯한 그런 그렇습니다. 게 너무 그 한눈에 그려지잖아요. 그 예. 가사에서. 근데 나중에 리메이크도 좀 많이 많이 됐다는 됐죠. 얘기 네. 들었습니다. 예. 윤한기도 부르고 그다음에 나훈아도 부르고요. 아. 그리고 또 조미미 선생님도 이 곡을 불렀는데 예. 지금 그 가사가 아주 중요해요. 전 사실은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어렸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마지막이 이거죠. 내가 부모가 돼서 알아보리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일제시대 때 김소월의 부친께서 아버님께서 아마 몰매를 맞아가지고 예. 거의 뭐 실성이 되셨나 봐요. 아.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하고 그 얘기를 나누는 걸 바로 시로 옮겼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잔한 그런 아련한 그런 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경을 네. 알고 나니까 네. 내가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예. 더 좀 심오하게 느껴지는데 네. 김소월 선생님의 시가 네.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닐까요? 7호조 시에다가 예. 지극히 한국적이고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는 것 같다 그대로 시로 옮겼기 때문에 아. 이렇게 노래로 잘 노래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시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영은 선생 같은 경우는요. 예. 68년에 신세계 레코드사 직원이었는데 아. 그때 뭘 기획하냐면 늘 소울시를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한번 곡을 붙여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주영의 예. 부모뿐만 아니라 진달래꽃 예. 등등의 소울의 어떤 찬란한 시들이 전부 가요로 만들어서 나와 있어요. 그 LP 이름이 예. 가요로 듣는 소울 시집이었는데요. 가요로 듣는 소월 시집, 네, LP 2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곡을 쓰신 거죠.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김소월 시인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리움과 민중의 하늘 서정적인 시어로 어루만져준 우리나라 대표 민족 시인 김소월. 충북 증평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자그마한 기념관이 들어서 있는데요. 소월의 친필 작품 300여 권과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편지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부르는 그대로 민족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일본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는 그 6살 위인 연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죠. 그 사랑에 아주 지고지선했는데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영혼의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런 고독과 슬픔 속에서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는 그 생각이 전체 시에 다 숨어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 7호조 운율이 살아있는 그의 시는 노래로 풀어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사실 소월님의 노래는 이 시는 많이 불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소월님의 시구나. 사실 그 개여울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듣고 보면은, 이게 소월님의 시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곤 하는데, 이것도 진달래꽃도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가 응원가라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라서 진짜 애착이 가는 또 시집이고요. 우리 민족의 한을 단정하면서도 억지스럽지 않게 녹여낸 시인 김소월. 천재 시인으로 꼽혔던 소월의 시는 간결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 노래에서 노래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에게도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소월을 노래하고 소월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곳 문학관에서는 소월의 시를 보다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시간도 갖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등단을 한 시인도 계시고 이제 막 시인을 꿈꾸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월, 김정식 시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좋은 시가 이분을 통해서 나왔을까? 나는 바라만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계절이 뚜렷해서 너무 좋다. 이런 감성에만 졌는데 민족 시인답게 김정식 소월 그분께서는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가 되어서 이렇게 민족 시인이 되었나 보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음미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거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읊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공부한 지 지금 한 3년이 됐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시를 못 써요. 왜냐하면 수필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내면의 솔직함을 담백하게 드러내는 게 수필인데 시는 그 많은 수필의 글 중에서 압축돼서 상대방의 감정에 그 동화를 일으켜야 되는 건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천재라고 생각이 되죠. 간결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김소월 시인이란 시의 롤모델이다. 우리말의 어감과 리듬을 아름답게 살려낸 김소월의 시. 사랑하는 마음, 그립고 애타는 마음은 따뜻한 곡조로 다시 태어납니다. 낙엽이 웃어서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우리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부모라는 네. 노래 시 외에도 네. 김소월 선생님의 이 시
노래들은 또 어떤 것들이 또 좀 있을까요? 우리 뭐 거의 뭐 이제 가곡이 됐죠. 동요, 예, 예.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이 곡을 누나야 있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진달래꽃이 있죠. 그쵸. 진달래꽃은 옛날에 최정서 선생님도 부르고 네. 마야도 불렀어요. 마야의 진달래꽃.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정미조의 개여울. 개여울. 또 실버들 치자매가 불렀어요. 아, 이것도 그쵸. 소울시입니다. 그리고 혹시 옛날에 대학가요제 나왔는데 라스트 포인트라고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것도 소울시입니다. 결정적인 거. 배철수가 이끌었던 활주로 아시죠? 예, 알죠. 세상 모르고 사. 나는 세상 모르고 사. 예. 생각보다 노래 많이 하십니다. 아니, 그거는 뭐 알죠. 이것도 소울시예요. 아, 그것도 서울시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많죠? 예. 그래서 소울시가 지금 가요가 된 게 모두 59편, 59편이 가요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 소울의 노래를 부른 가수만 해도 약 32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최고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시, 그리고 가장 많은 가수가 부른 게 바로 김소울이에요. 네네. 저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가 소울의 시라는 거는 처음 알았는데 저는 당시에도 어떻게 이렇게 대학생들이 노랫말을 지을 수 있을까 네, 맞아요. 너무 놀랐는데 예. 그게 소울 선생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소울시를 갖다 많이 불렀던 이유는요. 그 소울시 자체가 주는 어떤 위로.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비도 있었고. 그럴 때 소울시가 주는 어떤 위안 같은 게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가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유행가 가사는 쉽게 잊혀질 수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조금 품위를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가요 관계자들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시를 끌어들이는 거죠. 시를. 네. 그래서 소울시가 거기서 더욱더 가요로 각광을 얻었던 거죠. 네. 동호를 불렀던 가수 유주용 씨도 굉장히 좀 이색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60년대 또는 70년대 TV를 보신 분은 기억하셨을 텐데 무엇보다도 윤복희와 결혼하고 또 이혼한 그 인물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독일인, 그러니까 혼혈입니다. 혼혈. 그런데 또 서울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죠. 최희준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학사 가수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음악적으로는 저음이 아주 좋습니다. 부모가 말해주듯이. 그래서 TV에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오늘 새로운 걸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울 선생님 씨가 이렇게 많이 노래가 됐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시, 그게 바로 김서울이고 그만큼 또 가요로 많이 만들어졌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에 담긴 시대적 의미부터 속뜻같이 살펴봤는데요.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잡한 세상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자, 빨간불, 나라장터입니다. 정부 전자 조달 시스템이죠.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미 지난달 23일 한 차례 먹통 사태가 있었고요. 20일 만에 또다시 멈춰선 건데요. 정부에서는 연말 입찰건이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IT 업계에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혹시나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게 아닌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부터 필요한 설비가 있었으면 확충을 해야지 변명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덜컹거리게 일수인 행정 전산망, 누리꾼들도 레드카드 꺼내들었습니다. 입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접속이 지연되면 어쩌라는 행정 서비스가 계속 마비가 되니까 신뢰가 안 생기네요 등의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벌써 6번째인 행정 전산망 문제,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고 없이 마비가 되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단호한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 이제 빨간불을 지나서 노란불로 가보겠습니다. 자, 노란불은 빈대입니다. 저는 이 해충이 속담에만 존재하는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첨단을 논하는 21세기에
빈대와의 사투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난 10월이었죠. 서울과 아산, 부산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이 빈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나라 일본도 빈대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요. 빈대 유입 경로가 워낙에 다양하고요. 서식처를 찾기가 힘들어서 완전 퇴치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빈대 포비아라고 할 만큼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빈대. 점점 우리 일상에 침투하는 빈대에게 누리꾼들 옐로우 카드 들어 올립니다. 빈대에 물리면 모기보다 훨씬 가려워서 잠도 제대로 잘 못 자요. 유럽처럼 엄청 확산되지 않게 소독 철저히 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빈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앞둔 분들이라면 이 항목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빈대 붙지 말고 썩 떨어지라는 의미에서 경고, 노란불 들어왔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녹색 신호등 살펴보겠습니다. 산타 버스. 자, 이제 일주일 후면 크리스마스죠. 알록달록한 트리가 세상을 밝혀주고 있고요. 간간히 들리는 캐럴도 우리의 기분을 한껏 들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가면요. 무려 21년째 이 크리스마스 시기만 되면 산타 버스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최영형 기사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기사님은요, 2005년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버스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타 버스는 이제 천안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명물버스가 됐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랑의 모금함도 설치해서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돕고 있다고 해요. 최영형 기사님의 따뜻한 모습에 누리꾼들도 마음에 그린라이트가 아주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각박한 연말에 즐거움을 나눠주시는 산타 기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나도 타보고 싶다. 버스를 타는 동안 선물 받은 기분일 듯 등의 훈훈한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낭만을 나눠주는 산타 버스가 앞으로도 쭉 직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밝은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신호로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의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적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했고 장제원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 속에 이재명 대표 이선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복잡합니다.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충청의 민심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창열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식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대전과 세종, 또 충남 출마 주자들의 등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의 내분이 극심해진 가운데 치열한 총선 레이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두 분에게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충청 지역 지형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간단하게 좀 보신다면은. 네, 물론 이제 지금 총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 한국의 정치 시계로 보면은 강산이 한 4번쯤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총선의 전망은 보통 지금까지는 뭐 인물, 구도, 공약 이렇게 봤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아마 지금 현 정치권 각 정당이 얼마나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느냐, 얼마나 인물을 교체를 하느냐, 여기 아마 승패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대전, 세종, 충남북은 그동안에 19대, 20대는 균형을 유지했었습니다. 뭐 여야가 한 14대 13, 뭐 10대 12. 그런데 이제 지난 21대 선거 때 대전은 전석을 다 잃었고요, 7개를. 그리고 8대 20이었습니다. 전체가 28석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나 앞으로 이 혁신을 하는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전망해 본다면 종전과 같이 뭐 일방적인 승리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 14대 14로 일단 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충청권은 중앙과도 크게 민심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캐스팅 보트라고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지금 말씀처럼 네. 워낙 이 충청 지역도 기득권 오래 이제 했던 분이 많이 물러났잖아요. 박병석 의원도 그렇고 또 정진석 의원은 지금 5선입니다만 또 출마를 할 생각이고 또 정진석 의원하고 대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박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게다가 이상민 의원이 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지 뭐 무소속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청 지역이 대단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중앙에서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워낙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 경륜을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민생은 관계없는 내부의 문제 가지고 좀 시끄럽잖아요. 양당이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육 교수님 말씀처럼 어느 정당이 이렇게 압도적인 우세로 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4개월 동안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얼마나 혁신하냐는 문제도 있고 또 이 충청 지역의 특징이 보니까 어느 쪽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어떤 쪽은 의외로 진보적이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어느 한 쪽으로 딱 이렇게 성향이 일률적으로 규정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충청 지역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당별로 총선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참 긴박하게 움직였던 한 주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됐는데요. 김기현 대표 사퇴가 정말 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이 개혁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리스크, 뭐 가장 그 기본적인 거는 이제 국정 기조의 변화죠. 대통령의 리더십, 이게 변화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뭐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도 서울 49석 중에서 뭐 6석만이 유리하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고 또 심지어는 PK까지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막 큰 부담을 가졌을 거고 그런 점에서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상당히 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 결단을 내리는 그 과정과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당 대표가 내려놓을 때는 당당하게 언론 앞에서 그 결단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떤 개혁 또 어떤 그 공천의 혁신을 가져올지를 좀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보다는 개인의 뭐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든지 또 발표 전에 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서 뭐 상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 또 공교롭게 두 분 다 중도 하차하는 당대표로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과 그런 결단에 약간의 좀 점수가 조금 깎였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민주당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혁신을 이제 내세우면서 그 당대표를 내려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인물 교체가 또 공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뭐 배신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건가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사퇴 과정이 지금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죠. 사퇴 전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 전 대표 측이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김기현 대표, 뭐 전 대표입니다만 전 대표의 거취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상의했다 이런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게다가 이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선출될 때부터 대통령실에 어떤 입김하에서 됐다라는 뭐 그런 인식이 일반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많이 따르는 이제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를 많이 지적받아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결국은 이인영 혁신위원장의 그러한 것들이 뭐 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장전 의원하고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불출마 또는 뭐 대표 사퇴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인영 혁신위원장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인영 혁신위원회의 그 여러 제안들 혁신안을 거부한 이런 모양새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도에서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떠났고 이제 거기 네덜란드에서도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일단 뭐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로 선출될 때나 이렇게 나갈 때나 진퇴 자체 모두 다 김기현 대표로서는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은 거 아닌가. 그 나중에 뭐 저 울산 그쪽에 지역구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워낙 이 상황이 워낙 이재명 리스크가 큽니다. 사고 리스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이인영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도 뭐 윤핵관이고 아무튼 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뭐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응천 의원이 선빵을 먹었다. 그렇게 먹었다. 그건 일단 이제 일단 잘 날린 것 같긴 합니다. 국민의힘. 이게 사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또 촉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윤핵관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이런 이런 행동들이 조치들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개국 공신들은 이제 이게 개국이 된 이후에 물러나는 게 역사적 순리고요. 또 그동안의 이 정치가 21대 국회가 잘 해왔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국민들은 21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국회고 또 심지어는 자정 능력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 냉소를 받고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무 성과도 없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또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심지어는 선거법과 제도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국회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기존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윤핵관이다 뭐다 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뭐 4선, 5선 의원들도 있고요. 근데 다만 보통 개국공신이 물러나면 그 자리에 얼마나 유능한 전문가들 또 개혁가들이 오느냐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순탄한 국정을 보장해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부분에서 이를테면은 사람만 바꾸고 뭐 윤핵관은 가고 뭐 진핵관이 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인물 교체가 된다면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당장 다음 내년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이 혁신이라는 게 제도적인 혁신도 있고 한데 지금 뭐 당장 선거가 눈앞에 왔기 때문에 뭐 인물 혁신이 우선 급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혹시 누가 되는 게? 글쎄요. 뭐 많은 뭐 물망애들 이야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 이야기 나온 거는 원희룡 의원 지금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 또 뭐 그 법무부 장관 했던 한동훈 또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까지 뭐 이야기되는데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 경험이 없다든지 또는 뭐 너무 그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관계라든지 뭐 이런저런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언론을 종합해 보면 아마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 장관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 이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뭐 공관위원장으로 간다든지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선대위원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역할 분담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앞으로 윤핵관들도 계속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 좀 네. 변화가 있을 건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좀 어떻게 되는 될까요?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도 또 법무장관 처음 했다가 바로 당에 들어오는 것도 좀 부담을 본인이 느낄 것 같고 원희룡 장관은 나름대로 또 뭐 개항에 출마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또 이게 지나치게 또 확장성 이런 문제에서는 좀 약간 약점이 있는 것 같고 전 차라리 이뇨한 혁신위원장 같은 분이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계속 해서 혁신의 고삐를 계속 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권력 내부의 역학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윤 대통령의 뜻이 어떻게 작용하냐일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핵심은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거든요. 그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본질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뇨한 혁신위도 그걸 애써 자꾸 피하던데 게다가 뭐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라든지 당정관계, 당대관계라고 하죠. 당과의 대통령실, 당과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의 국정 변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비대위원장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역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조율이 될 것이고 하루 이틀 내에 발표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이제 진핵관 말씀하신 대로 신핵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신핵관.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막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서병수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이제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라 비판하니까 신핵관 의원들 몇 명들이 과거에 그 초선들은 안 그랬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 초선들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막 김기현 대표를 막 뭐 저기 감싸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신핵관이 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이런 표현이 드디어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과거에 남원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남경필, 뭐 정병국, 지금 말하는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저기 개혁적인 목소리 내고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18대 때는 뭐 정태근이며 뭐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초선이 더 이제 그 권력에 아부한 듯한 모습.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 집권당이 지금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지율이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대통령 의식하는 이런 부분들, 대통령이 당정관계에 너무 뭘 장악하려 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모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이게 대통령의 태도의 변화를 그래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실 그 충청권의 그 의원들이 다 다선 의원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진석 의원이나 뭐 이명수 의원, 홍문표 의원 다 4선, 5선 되신 분들인데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이 충청권 시장 뭐 공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어느 때 선거나 그 기득권 이제 내려놓는 거 그리고 이제 이른바 물갈이라는 거 인적 쇄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충청권이 상당히 다선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충청권이 또 그야말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고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의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그 다선 의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TK 쪽만, 영남 쪽만 물갈이한다. 이거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권도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원도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불출마 선언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줘서 뭔가 혁신의 바람이 불면은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다선 의원이란 분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그 다음에 또 다선을 하려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저는 충청권은 민주당이 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충청권은 항상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적인 뭐 정치 틀에서 보면은 새 인물을 기대하지요. 또 변화를 요구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충청권 유권자들은 대개 충청 홀대론, 뭐 차별론, 이런 것에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충청 대망론에 대한 기대도 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역시 충청권에서 뭐 발탁된 인물도 많지 않고 또 충청권이 기대하는 정책도 별로 채택이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또 충청권의 인물을 또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을 과연 어떻게 이번에 총선에서 이렇게 그 표출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이번 5선, 4선 의원들의 역량에도 달려있는 문제기도 하고 또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낙연 의원 네. 신당이 뭐 가장 큰 화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그리고 또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신당 창당 가능할까요? 근데 이낙연 예. 전 대표는 지금 신당 창당을 완전히 이제 기정사실화했는데 네. 의외로 당내 반응이 좀 싸늘한 편이더라고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 네 사람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일단 그리고 중요한 게 비명계 의원들을 결집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현역 의원 몇 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좀 공천에다 매여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저 상황에서는. 네.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떠한 식으로든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명분을 주고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신문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뭐 비례대표이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있을 명분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아예 공천 학살을 받을 것 같으면은 판단이 빠른데 이게 이재명 이 주류 쪽에서 아주 애매하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서 막상 하면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분 가지고 결단 내리면 되는데 이게 그냥 공천만 그냥 목매달고들 있으니까 이 이낙연 대표의 그 신당이 전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불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민주당의 쇄신은 국민의힘의 그 영향에 달렸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쇄신을 강행하느냐, 그 폭과 강도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도 안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리스크가 이재명의 사당화,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당론도 불거지고, 물론 신당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 교수님 말씀대로 신당이 성공하려면 이제 결집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지역이나 현역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또 분명한 비전과 가치도 차별화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신당이 이게 힘을 가질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최근에 뭐 홍성국 의원이라든지 이탄희 의원, 나는 이탄희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 선거법 비례대표제의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망한다, 이런 이제 원칙과 그 상식이라는 그런 집단도 있지만은 지금 그 비명계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표출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민주당을 정말 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제 무능하다, 뭐 국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그 민주당은 이제 도덕적이지 못하다, 신뢰가 무너졌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그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대표가 물러나거나 또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양쪽 다 이대로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물러나거나 또는 또 어떤 형태로든 혼란이 수습된 이유가 더 중요하죠. 누가 국민의 마음을 잡을지 여야 모두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뉴스크리에이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